뭐? 시어머니가 국산차 타서 창피해? 두고 봐. 내가 진짜 누군지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나는 올해로 63이다. 남편 김성철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수진이 그리고 손주 둘과 함께 살고 있다. 정확히는 우리 집 2층에 애들이 살고 나는 1층에서 혼자 지내는 형편이다.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이 꽤 됐지만 나는 그걸 내색하지 않고 살아왔다. 검소하게, 소박하게, 그게 내 신념이었다. 남편은 젊었을 때부터 사업을 했다.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제법 규모 있는 회사로 키웠다. 하지만 우리는 늘 검소하게 살았다.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다. 돈은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않고 미래를 위해 차곡차곡 모으는 스타일이었다. 나도 남편 뜻에 따라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명품 가방 한 번 안 사봤고 옷도 시장에서 사 입었다. 차도 국산차 준중형으로 10년 넘게 타고 다녔다. 민준이가 결혼할 때 수진이를 처음 봤다. 키가 크고 날씬한 게 참 예뻤다. 서울에서 대학 나왔다고 했고 회사도 다닌다고 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게 눈에 보여서 나도 흔쾌히 결혼을 허락했다. 결혼식 준비하면서 수진이 부모님도 몇 번 만났는데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주부였다. 결혼 초반에는 수진이가 참 괜찮은 며느리였다. 집안일도 잘하고 나한테도 예의 바르게 대했다. 명절 때 음식 만드는 것도 도와주고 내 생일 때는 꽃다발도 사왔다. 나는 이 며느리 잘 만났다고 생각했다. 민준이도 행복해 보였고 우리 가족은 평화로웠다. 손주가 태어났다. 첫째 지훈이를 낳고 1년 반 뒤에 둘째 지수가 태어났다. 수진이는 둘째 낳고 나서 회사를 그만뒀다. 육아에 전념하겠다고 했다. 나는 당연히 응원했다. 손주들 키우느라 힘들 텐데 내가 도와줘야지 싶었다. 그래서 수진이가 외출할 때마다 손주들 봐주고 밥도 해주고 빨래도 도맡아 했다. 변화는 서서히 시작됐다. 수진이가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는데 점점 늘어나서 대여섯 명씩 우르르 몰려왔다. 그것까진 좋았다. 젊은 사람들끼리 수다 떨고 놀 수 있지. 근데 문제는 그 친구들이 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닌다는 거였다.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이름만 들어도 비싼 거 알 수 있는 그런 가방들. 어느 날 내가 장 보고 들어오는데 수진이가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시어머니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 거 안 좋아하세요. 검소하게 사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친구 중 한 명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요즘 시대에 그러면 좀 그렇지 않아. 있으면 써야지. 뭐하러 모으기만 해. 수진이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게요. 저도 가끔 답답해요. 나는 그냥 못 들은 척했다. 며느리도 젊은데 명품 하나쯤 갖고 싶을 수 있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근데 그게 시작이었다. 몇 주 뒤에 수진이가 백화점에 같이 가자고 했다. 손주들 옷 사러 간다고 했다. 나는 흔쾌히 따라갔다. 백화점 도착해서 아동복 매장으로 갔는데 수진이가 고르는 옷들이 하나같이 비쌌다. 티셔츠 한 장에 8만 원, 바지 하나에 10만 원.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진아, 애들 옷은 금방 못 입잖아. 좀 저렴한 걸로 사는 게 어때? 수진이가 표정이 굳더니 말했다. 어머니, 요즘은 다들 이렇게 입혀요. 애들한테는 좋은 거 입혀야죠.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내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민준이가 번 돈으로 사는 건데 뭐라고 할 수 있겠나? 그런데 계산하려고 카드를 꺼내는데 수진이가 민준이 카드를 냈다. 영수증을 봤는데 금액이 60만 원이 넘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아동복에 60만 원이라니. 우리 민준이 월급이 500만 원 정도인데 한 달 월급의 10%가 넘는 돈을 애들 옷에 쓴 거였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수진이한테 물었다. 수진아, 민준이 월급으로 생활하기 빠듯하지 않아. 수진이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민준이 보너스도 있고 제가 애들 낳기 전에 모아둔 돈도 있어요. 나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찜찜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민준이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표정이 안 좋아 보였다. 나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 민준이한테 물었다. 민준아, 무슨 일 있어? 민준이가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다. 엄마, 저 카드값 때문에 좀 힘들어요. 나는 손을 멈추고 민준이를 봤다. 카드값이 얼마나 나왔는데.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다. 이번 달에 3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수진이가 친구들이랑 만나면서 쓴 거랑 애들 옷이랑 뭐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나는 깜짝 놀랐다. 300만 원이면 민준이 월급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다. 수진이한테 말해봐. 좀 줄여야 한다고.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다. 말했어요. 근데 수진이가 자기도 친구들 만나야 하고 애들한테 좋은 거 사주고 싶다고. 저보고 이해 좀 해달래요. 나는 한동안 말이 안 나왔다. 며느리가 그렇게 철없는 줄 몰랐다. 민준아, 돈은 벌 때보다 쓸 때가 더 중요한 거야. 지금 이렇게 살면 나중에 큰일 나.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엄마. 근데 제가 뭐라고 하면 수진이가 삐져서 며칠씩 말도 안 해요. 그것도 힘들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우리 아들이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게 안타까웠다.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잤다. 수진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나 고민했다. 직접 말하면 기분 나빠할 것 같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아들이 계속 고생할 것 같았다. 며칠 후에 수진이가 또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왔다. 5명 정도 됐는데 다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나는 과일을 깎아서 거실에 내놨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친구 중 한 명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천만에요. 편하게 놀다 가세요. 나는 부엌으로 돌아왔는데 거실에서 들리는 이야기 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원래는 안 들으려고 했는데 내 이름이 나와서 귀가 쫑긋해졌다. 수진이 친구 하나가 물었다. 근데 수진아, 너희 시어머니 차 봤어. 국산차 타시더라. 요즘도 그런 차 타는 사람 있어. 다른 친구가 거들었다. 진짜? 나 오다가 봤는데 완전 옛날 모델이던데. 10년은 된 것 같아. 수진이가 뭐라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시어머니 원래 그래요. 검소한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 한 친구가 킥킥거리며 말했다. 검소한 게 아니라 그냥 가난한 거 아니야. 요즘 시대에 국산차 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수진이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말리지도 않고 같이 웃었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게요. 저도 가끔 창피해요. 친구들이랑 약속 있을 때 시어머니 차 타고 가면 완전 쪽팔려 죽겠어요. 친구들이 모두 웃었다. 나는 부엌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다. 손이 떨렸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내가 수진이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나? 손주들 봐주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까지 다 해줬는데. 그런데 내가 국산차 탄다고 창피하다니. 친구 하나가 또 물었다. 그럼 시어머니 돈은 많으신 거야 아니면 진짜 없으신 거야? 수진이가 대답했다. 글쎄요. 시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유산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그런 거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검소하게 사시는 거 보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친구가 말했다. 에이, 없으면 없다고 하지. 괜히 숨기는 거 아니야. 나중에 너희한테 줄 거 없으면서 검소한 척 하는 거 아닐까? 수진이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저희 민준이 월급으로 애들 키우고 살기 빠듯한데 시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것도 없고.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부엌을 나와서 현관으로 갔다.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왔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수진이 친구들이 다 가고 없었다. 수진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내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나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검소하게 사는 게 잘못된 건가? 며느리한테 비웃음 살 일을 한 건가? 남편 사진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했을지. 돈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말라고, 미래를 대비하라고 그렇게 말했을 거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준이를 따로 불렀다. 민준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다. 네, 엄마, 뭔데요? 수진이가 엄마 차 보고 창피하다고 그러던데 너도 그렇게 생각해? 민준이 얼굴이 빨개졌다. 엄마, 그게 무슨... 누가 그런 소리를... 나는 민준이를 똑바로 쳐다봤다.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하더라. 엄마 차가 국산차라서 창피하대. 민준이가 당황하며 말했다. 엄마, 수진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닐 거예요. 그냥 친구들이랑 수다 떨다가. 나는 손을 들어서 민준이 말을 막았다. 됐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민준이가 뭐라고 더 말하려 했지만 나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오후 나는 은행에 갔다. 남편이 남긴 통장을 확인했다. 예금, 적금, 주식, 부동산까지 합치면 대략 30억 정도 됐다. 우리 집도 시가로 15억은 할 거였다. 모두 합치면 45억 정도의 재산이었다. 나는 은행 직원한테 물었다. 제가 이 돈으로 외제차를 사려고 하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어머님, 외제차요. 어떤 걸 생각하고 계세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벤츠나 BMW 중에서 제일 비싼 걸로요. 직원이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님, 그런 차는 억 단위예요. 정말 사시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현금으로 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며느리한테 제대로 보여줘야겠다고.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일주일 후 새 차가 집 앞에 도착했다. BMW 7 시리즈였다. 가격은 1억 3천만 원. 나는 현금으로 계약했다. 차가 도착했을 때 수진이가 마침 집 앞에 있었다. 수진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이게 무슨 차예요?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내 새 차야. 국산차 오래 타서 바꿨어. 수진이가 말을 더듬었다. 이게 얼마짜리인데요? 나는 차 문을 열면서 말했다. 1억 좀 넘어. 왜, 이제 안 창피하겠지. 수진이가 할 말을 잃은 표로 서 있었다. 나는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깜짝 놀랐다. 엄마, 밖에 있는 차가 엄마 거예요. 나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답했다. 응, 오늘 새로 샀어. 민준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엄마, 그게 얼마짜리인데? BMW 7 시리즈잖아요. 나는 민준이를 쳐다봤다. 1억 3천.
왜 엄마가 그 정도 차 사면 안 돼? 민준이가 당황하며 말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나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민준이한테 말했다. 민준아, 엄마한테 돈 없는 줄 알았지. 근데 아니야.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 꽤 돼. 집까지 합치면 40억 넘어. 민준이 입이 떡 벌어졌다. 40억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근데 엄마는 검소하게 살고 싶어서 국산차 타고 시장 옷 입고 살았던 거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민준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 그 순간 수진이가 부엌에서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어머니, 그럼 지금까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나는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봤다.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근데 내가 엄마 차 보고 창피하다고 하더라. 친구들한테. 그래서 바꿨어. 수진이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그게. 나는 손을 들어서 수진이 말을 막았다. 됐어. 이제 창피하지 않겠지. 엄마 외제차 있으니까. 그날 밤부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수진이는 나를 피했고 민준이는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는 그냥 평소처럼 지냈다. 손주들 돌보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며칠 후에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어머니, 그날은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나는 수진이를 봤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냥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과 같았다. 그래, 알았어. 나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내 일을 했다. 수진이가 더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돌아갔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다. 수진이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갑자기 나한테 엄청 잘하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과일을 깎아서 내 방으로 가져왔고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줬다. 저녁마다 내 방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던데 산책하시고 오셨어요.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정말 반성했나 보다 싶었다. 근데 며칠 지나니까 알겠더라. 이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수진이 눈빛이 달랐다. 예전처럼 편안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뭔가 계산하는 눈빛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수진이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차 한 잔을 들고 있었다. 어머니, 국화차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정성스럽게 우려왔어요. 나는 고맙다고 하고 차를 받았다. 수진이가 내 옆에 앉았다. 어머니, 요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정말 철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차를 마시면서 수진이를 봤다. 그래, 알았어.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한테 효도할게요. 나는 수진이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다. 손이 부드러웠다. 일 한 번 안 해본 손이었다. 수진아, 효도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어머니. 그래서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말하고 수진이가 방을 나갔다. 나는 차를 다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손주들 아침 먹이고 유치원 보낼 준비를 해야 했다. 부엌으로 가는데 수진이가 벌써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나는 놀랐다. 수진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하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다. 그래, 고맙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손주들이 일어나서 밥을 먹었다. 수진이가 아이들을 챙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어쩌면 며느리가 정말 변한 건가 싶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상한 일이 생겼다. 민준이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나를 조심스럽게 불렀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나는 민준이를 따라 내 방으로 들어갔다. 민준이가 문을 닫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수진이가 자꾸 아버지 재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민준이를 봤다. 무슨 이야기를? 민준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유산을 언제 정리할 거냐고. 자기들 몫이 얼마나 되냐고. 그런 얘기를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역시 그랬구나 싶었다. 민준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직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엄마가 살아계신데 무슨 유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민준이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 넌 착한 아들이야. 민준이가 나갔다. 나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다. 수진이가 갑자기 잘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더라. 돈 때문이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수진이 친구들이 또 집에 왔다. 이번에는 친구 2명이었다. 나는 과일을 깎아서 거실에 내놨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친구들이 인사했다.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천만에요. 나는 부엌으로 돌아왔는데 거실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또 귀에 들어왔다. 수진아, 요즘 시어머니한테 엄청 잘하는 것 같던데.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알고 보니까 돈이 엄청 많더라고. 40억 넘게. 친구가 놀라서 말했다. 진짜? 그럼 너희 완전 대박이네. 수진이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게. 근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언제 유산 정리를 해줄지 모르겠어. 자꾸 미루시거든. 다른 친구가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수진이가 대답했다. 일단은 계속 잘해야지. 그래야 나중에 유산 받을 때 유리하잖아. 친구가 킥킥거리며 말했다. 너 완전 똑똑하다. 그래, 지금은 참아야지. 나는 부엌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다. 온몸이 떨렸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허탈해서였다. 내가 30년을 키운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나는 부엌을 나와서 거실로 갔다. 수진이와 친구들이 깜짝 놀라서 나를 봤다. 어머니. 나는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봤다. 수진아, 친구들 배웅하고 나 좀 보자.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친구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일어났다. 저희 이만 갈게요, 어머니.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내 방으로 들어갔다. 10분쯤 지나서 수진이가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들어가도 돼요. 나는 대답 없이 문을 열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어머니, 혹시... 나는 수진이를 앉혔다. 수진아, 내가 나한테 잘하는 이유가 뭐야? 수진이가 당황하며 대답했다. 어머니를 사랑해서요. 나는 코웃음을 쳤다. 거짓말. 돈 때문이지. 수진이 얼굴이 빨개졌다. 어머니, 그게 무슨... 나는 손을 들어서 수진이 말을 막았다. 다 들었어. 내가 친구들한테 한 말. 나한테 잘해서 유산 받으려고 한다고. 수진이가 할 말을 잃었다. 눈물이 글썽거렸지만 나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다. 수진아, 나는 내가 정말 반성하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구나. 돈 때문에 연기한 거였어.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죄송해요. 나는 수진이를 봤다. 미안하면 다야.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 봐.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방에서 나가.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나는 더 크게 말했다. 나가라고. 수진이가 울면서 방을 나갔다. 나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날 밤 민준이가 내 방으로 왔다. 엄마, 수진이한테 무슨 일 있었어요? 계속 울고 있어요. 나는 민준이한테 모든 걸 말했다. 수진이가 친구들한테 한 말, 유산 때문에 나한테 잘한다는 것 다 얘기했다. 민준이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진짜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직접 들었어. 민준이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제가 수진이한테 말할게요. 나는 민준이를 봤다. 민준아, 내가 판단해.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부엌에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타서 마셨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나는 수진이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래.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기회 한 번만 주세요. 정말 잘할게요.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수진아,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어. 근데 너는 그때마다 날 실망시켰어. 수진이가 더 울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수진이는 나를 피했고 나도 수진이를 신경 쓰지 않았다. 민준이는 중간에서 힘들어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가 나한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수진이가 친정으로 가겠대요. 나는 놀라서 민준이를 봤다. 뭐라고? 민준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자기가 여기 있으면 엄마 마음만 불편할 것 같다고.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겠대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애들은? 민준이가 대답했다. 애들도 데려간대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손주들을 못 보게 되는 건 아쉬웠지만 수진이와 같은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그래, 알았어. 이틀 후 수진이가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다. 손주들도 데려갔다. 지훈이가 나한테 달려와서 안겼다. 할머니, 저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나는 지훈이를 꼭 안아줬다. 할머니도 지훈이 보고 싶을 거야. 자주 전화해. 지수도 내 다리를 붙잡고 울었다. 나는 지수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 수진이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나갔다. 문이 닫히고 나니 집안이 텅 빈 것 같았다. 민준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수진이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나는 민준이 어깨를 두드렸다. 민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은 변하는 거야.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나는 민준이를 봤다. 일단 시간을 좀 가져보자. 수진이가 진짜 반성하는지 보고.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을 켜놨지만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수진이가 친구들한테 한 말만 맴돌았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준이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말했다. 엄마, 수진이가 이혼하고 싶대요. 나는 깜짝 놀라서 민준이를 봤다. 뭐라고? 민준이가 힘없이 말했다. 수진이가 전화해서 그러는데 자기는 이제 이 결혼 생활을 못하겠대요. 어머니랑 사는 게 너무 힘들대요. 나는 화가 치밀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수진이한테 뭘 잘못한 게 있어.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없어요. 수진이가 잘못한 거예요. 나는 한참 동안 말이 안 나왔다. 그러다가 물었다. 민준아,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민준이가 힘들어하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저는 애들 때문에라도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수진이가 마음을 완전히 접은 것 같아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생각해봐. 엄마는 내 결정을 따를게.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민준이가 수진이를 만나고 왔다. 표정이 안 좋았다. 엄마, 수진이랑 얘기했어요. 나는 민준이를 봤다. 어떻게 됐어?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다. 수진이가 조건을 내걸었어요. 어머니가 사과하고 유산을 미리 정리해주면 다시 돌아오겠대요. 나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내가 사과를 해. 뭐 때문에? 민준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수진이 말로는 어머니가 자기한테 너무 심하게 대했대요. 그래서 상처받았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민준아, 엄마는 수진이한테 사과 안 해. 그리고 유산도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안 줘.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다. 알겠어요, 엄마. 그날 이후로 한 달쯤 지났다. 수진이는 친정에서 지내고 민준이는 퇴근하면 친정집으로 가서 애들을 보고 왔다. 나는 혼자 집에서 지냈다. 어느 날 민준이가 들어오더니 말했다. 엄마, 수진이가 변호사 선임했대요. 나는 놀라서 민준이를 봤다. 이혼 소송하려고.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한동안 말이 안 나왔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싶었다. 민준아,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민준이가 힘없이 대답했다. 저도 변호사 선임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민준이를 봤다. 엄마가 변호사 비용 낼게.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할게요. 나는 민준이 손을 잡았다. 민준아, 엄마가 도와줄게. 내가 혼자 감당하기 힘들잖아. 민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엄마. 그렇게 해서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나서 나는 좋은 변호사를 알아봤다. 민준이한테 소개해줬더니 민준이가 고맙다고 했다.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가정 법률 전문가라고 했다. 첫 상담을 받으러 같이 갔다. 변호사가 민준이한테 물었다. 이혼 사유가 뭡니까? 민준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내가 저희 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아서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민준이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다. 수진이가 내 차를 보고 비웃은 것, 친구들한테 창피하다고 한 것, 유산 때문에 나한테 잘한 것 다 얘기했다. 변호사가 메모하면서 물었다. 부인 측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민준이가 대답했다. 제 아내는 시어머니한테 너무 심한 대우를 받아서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변호사가 나를 봤다. 어머님, 며느리분한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처음에는 잘해줬어요. 손주들 봐주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근데 며느리가 저를 비웃고 돈 때문에 저한테 잘하는 걸 알고 나서는 차갑게 대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소송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며느리분이 어머님을 비웃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근데 녹음한 건 없어요.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어머님이 며느리를 학대했다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민준이가 놀라서 말했다. 학대요.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요? 변호사가 설명했다. 법적으로는 정서적 학대도 포함됩니다. 며느리분이 시어머니한테 심한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면 그것도 학대로 인정될 수 있어요. 나는 황당했다. 제가 며느리한테 심한 말을 한 게 아니라 며느리가 저한테 심한 말을 했는데요. 변호사가 미안한 표호로 말했다. 어머님 말씀 이해합니다. 하지만 소송에서는 증거가 중요해요. 지금으로서는
며느리분 주장을 반박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민준이가 풀이 죽어 있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소송에서 질 수도 있대요. 나는 민준이를 위로했다. 민준아, 괜찮아. 우리가 진실을 말하면 법원에서 알아줄 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됐다. 정말 소송에서 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 며칠 후에 수진이 측 변호사한테서 서류가 왔다. 수진이가 요구하는 조건들이 적혀 있었다. 위자료 3억 원, 양육권, 양육비 월 300만 원, 그리고 재산 분할. 민준이가 서류를 보고 기겁했다. 위자료가 3억이요. 이게 말이 돼요. 나는 서류를 받아서 읽어봤다. 수진이가 주장하는 내용이 가관이었다. 시어머니한테 정서적 학대를 받아서 우울증에 걸렸고 남편은 시어머니 편만 들어서 부부관계가 파탄났다고 적혀 있었다. 민준이가 화를 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언제 엄마 편만 들었어요. 나는 수진이 편도 들어줬는데. 나는 민준이를 진정시켰다. 민준아, 진정해. 우리 변호사한테 보여주고 대응하자.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변호사를 다시 만났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더니 말했다. 상대방이 꽤 공격적으로 나오네요. 위자료 3억은 좀 과한 금액이긴 한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준이가 물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해요? 변호사가 설명했다. 일단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며느리분이 시어머니를 비웃었다는 증인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생각해봤다. 수진이 친구들이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아니, 그 사람들은 수진이 편일 거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다. 그리고 민준 씨가 아내한테 잘해줬다는 증거도 필요합니다. 문자 메시지나 카드 영수증, 뭐 그런 것들이요.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찾아볼게요. 집으로 돌아와서 민준이가 밤새 증거를 찾았다. 수진이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 선물 산 영수증, 여행 간 사진들. 하나하나 정리했다. 나도 내가 수진이한테 잘해준 증거를 찾아봤다. 손주들 봐준 사진, 수진이 생일 때 선물한 것들, 명절 때 용돈 준 기록. 다 모았다. 일주일 후에 변호사한테 자료를 넘겼다. 변호사가 자료를 보더니 말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증거를 준비했을 겁니다. 나는 물었다. 무슨 증거요? 변호사가 대답했다. 아마도 며느리분이 병원 진료 기록을 제출할 겁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증 진단서요. 민준이가 놀라서 말했다. 수진이가 우울증이요. 처음 듣는데요. 변호사가 설명했다. 소송을 위해서 최근에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게 정말 법정 싸움이구나 싶었다. 첫 재판 날짜가 잡혔다. 법원에 가는 날 아침, 나는 긴장돼서 밥을 못 먹었다. 민준이도 창백한 얼굴로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법원에 도착했다. 수진이가 벌써 와 있었다. 수진이 옆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수진이 부모님도 와 있었다. 수진이는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다. 재판이 시작됐다. 판사가 들어오고 양측 변호사가 주장을 폈다. 수진이 변호사가 먼저 말했다. 원고는 피고와의 결혼 생활 중 시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원고를 무시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았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나는 화가 났지만 참았다. 우리 변호사가 반박했다. 피고 측은 원고의 주장을 전면 부인합니다. 오히려 원고가 시어머니를 비웃고
돈 때문에 접근한 정황이 있습니다. 수진이 변호사가 반박했다. 그것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원고는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모셨으나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모욕으로 인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재판은 1시간 정도 진행됐다. 양측이 주장을 펼치고 판사가 질문을 했다. 나는 증인석에 서서 증언했다. 판사님, 저는 며느리를 30년 동안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손주들 돌보고 집안일 도와주고 명절 때마다 용돈도 줬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제 차를 보고 창피하다고 했고 돈 때문에 저한테 잘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판사가 물었다.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하는 말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판사가 다시 물었다. 증거가 있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녹음은 안 했지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판사가 메모를 했다. 수진이도 증인석에 섰다.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판사님, 저는 시어머니한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제 옷차림, 제 친구들, 제 생활 방식, 모든 걸 비판하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황당했다. 저게 무슨 소리인가? 판사가 수진이한테 물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수진이가 대답했다. 시어머니가 제 친구들을 보고 천박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명품 가방 들면 사치한다고 하셨고요. 나는 참다 못해 말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판사가 나를 봤다. 증인, 지금은 원고가 증언하는 시간입니다. 나중에 반론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는데 기운이 쭉 빠졌다. 민준이가 내 팔을 붙잡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수진이가 법정에서 한 말만 맴돌았다. 며칠 후에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다. 상대방이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고 했다. 수진이 우울증 진단서와 상담 기록이었다. 민준이가 진단서를 보더니 말했다. 이거 최근에 받은 거네요. 소송 준비하면서 받은 것 같은데요. 변호사가 대답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것도 증거로 인정할 겁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변호사가 설명했다. 우리도 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어머님이나 민준 씨를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생각해 봤다. 내 친구들이 증언해 줄 수 있을까? 제 친구들이 있긴 한데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분들한테 부탁해 보세요. 며느리분이 어머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증언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나는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었다. 오랜 친구인 영숙이한테 먼저 전화했다. 영숙아, 나야. 영숙이가 반갑게 대답했다. 어머, 성수가.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나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다. 수진이가 나를 비웃은 것, 이혼 소송까지 간 것, 다 말했다. 영숙이가 놀라서 말했다. 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 며느리 정말 몰상식하네. 나는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영수가 미안한데 나 좀 도와줄래? 법정에서 증언 좀 해줄 수 있어. 영숙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성수가 미안해. 나는 법정까지 가기는 좀 그래. 나도 나이가 있잖아. 나는 실망했지만 이해했다. 그래, 알았어.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다.
다른 친구들한테도 전화했지만 다들 비슷한 반응이었다. 법정까지 가서 증언하는 건 부담스럽다고 했다. 민준이한테 말했다. 민준아, 친구들이 다 안 된대. 민준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 나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다. 민준아, 우리 회사 사람들은 어때? 아버지 회사 다니던 사람들 말이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 사람들이요. 한번 연락해 볼게요. 민준이가 아버지 회사에 다니던 사람들한테 연락했다. 다행히 몇 명이 도와주겠다고 했다.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던 사람들이었다. 일주일 후에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번에는 우리 쪽 증인들이 섰다. 아버지 회사 직원이었던 박 대리가 증언했다. 판사님, 저는 고인이 되신 김성철 사장님 밑에서 15년 동안 일했습니다. 사장님 댁에 자주 초대받아 갔는데 사모님께서 며느리분을 정말 잘 대하시는 걸 봤습니다. 손주들 돌봐주시고 음식도 해주시고요. 수진이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다. 증인, 사모님이 며느리한테 심한 말을 하는 걸 본 적 있습니까? 박 대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수진이 변호사가 다시 물었다. 그럼 며느리가 사모님한테 불만을 표현하는 걸 본 적은요? 박 대리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딱 한 번 봤습니다. 며느리분이 친구들한테 사모님 차가 낡았다고 불평하는 걸 들었어요.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진이 변호사가 황급히 말했다. 이해 있습니다. 증인이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전문입니다. 판사가 말했다. 증인, 직접 들으셨습니까? 박 대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사모님 댁에 갔을 때 거실에서 며느리분이 친구들한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판사가 메모를 했다. 다음 증인으로 아버지 회사 경리였던 김 과장이 섰다. 김 과장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사모님은 항상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회사 경조사에도 소박하게 오셨고 직원들한테도 잘해주셨어요. 며느리분이 사모님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수진이가 나를 쏘아봤다. 나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변호사가 말했다. 오늘은 잘하셨습니다. 증인들 증언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민준이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황이 좋아진 건 맞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가 말했다. 엄마, 박 대리님이 정말 도움이 됐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버지가 사람들한테 잘해서 그래. 은혜를 갚는구나. 민준이가 눈시울을 붉혔다. 아버지가 보고 싶네요. 나도 남편이 보고 싶었다.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며칠 후에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다.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했다고 했다. 민준이가 놀라서 물었다. 합의요? 갑자기요? 변호사가 설명했다. 아마 지난 재판에서 우리 쪽 증인들 증언이 강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나는 물었다. 합의 조건이 뭔데요? 변호사가 대답했다. 위자료 5천만 원, 양육권은 공동, 양육비는 월 150만 원입니다. 민준이가 생각하는 표이였다. 어떻게 해요, 엄마? 나는 잠시 생각했다. 위자료 5천만 원은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소송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민준아, 내가 결정해. 엄마는 내 결정을 따를게. 민준이가 한참 고민하다가 말했다. 합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싸우는 건 애들한테도 안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어. 변호사한테 합의하겠다고 전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날,
나는 법무법인 사무실에 갔다. 수진이도 와 있었다. 우리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변호사들이 합의서를 검토했다. 위자료 5천만 원, 양육권 공동, 양육비월 150만 원, 재산 분할 없음. 모든 조건이 문서에 명시됐다. 수진이 변호사가 물었다. 재산 분할이 없다는 건 시어머니 재산은 제외한다는 뜻입니까? 우리 변호사가 대답했다. 네, 시어머니 재산은 민준 씨 부부가 결혼하기 전부터 있던 것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수진이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뭐라고 하지는 않았다. 합의서에 서명했다. 나는 펜을 잡은 손이 떨렸다. 30년을 함께 살던 며느리와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다. 서명을 마치고 나오는데 수진이가 나를 불렀다. 어머니. 나는 돌아봤다. 뭐? 수진이가 조금 주저하다가 말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수진이를 봤다.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와서 사과해서 뭐해? 이미 다 끝났어. 수진이가 울먹였다. 어머니, 저 정말 후회해요. 다시 기회 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수진아,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어. 근데 너는 그때마다 날 실망시켰잖아. 수진이가 더 울었다. 어머니, 제발이요.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수진아, 이제 우리 남남이야. 애들 잘 키워.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뒤에서 수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끝났어. 민준이가 눈물을 훔쳤다. 엄마, 제가 수진이를 잘못 만난 거죠. 나는 민준이 손을 잡았다. 민준아, 내 잘못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엄마. 집에 도착했다. 텅 빈 집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다. 손주들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수진이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며칠 후 나는 결심을 했다. 외제차를 팔기로 했다. BMW 7 시리즈는 나한테 필요 없었다. 수진이한테 보여주려고 산 차였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었다. 중고차 딜러한테 연락했다. 딜러가 와서 차를 보더니 말했다. 어머님, 이 차 상태가 아주 좋네요. 거의 안 타신 것 같은데요.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네, 한 달밖에 안 탔어요. 딜러가 놀라서 물었다. 한 달이요. 그럼 왜 파시려고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필요 없어서요. 딜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9,500만 원에 사겠습니다. 나는 흔쾌히 동의했다. 차를 판 돈으로 나는 다시 국산차를 샀다. 예전에 타던 것과 비슷한 모델이었다. 민준이가 놀라서 물었다. 엄마, 왜 외제차 팔았어요?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필요 없어서. 엄마는 원래 국산차가 편해. 민준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근데 외제차가 더 좋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민준아, 좋은 차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민준이가 아무 말도 못했다. 국산차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녔다. 예전처럼 편안했다.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나도 신경 쓰지 않았다. 시장에 가서 장을 봤다. 예전처럼 흥정하면서 싸게 샀다. 집에 돌아와서 요리를 했다. 민준이가 퇴근하고 들어왔다. 엄마, 뭐 하세요?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밥해.
민준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민준이가 기뻐하며 말했다. 와, 오랜만이다. 엄마 된장찌개. 저녁을 같이 먹었다. 민준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민준이가 물었다. 엄마, 애들 보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보고 싶지. 근데 어쩌겠니?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제가 수진이한테 애들 데려와도 되냐고 물어볼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물어봐. 민준이가 수진이한테 전화했다. 수진이가 동의했다. 주말에 애들을 데려오기로 했다. 주말이 됐다. 손주들이 집에 왔다. 지훈이가 뛰어와서 나를 안았다. 할머니. 나는 지훈이를 꼭 껴안았다. 지수도 내 다리에 매달렸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는 지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공원에 가서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집에 와서 책도 읽어줬다. 저녁이 되자 손주들이 가기 싫다고 울었다. 할머니, 우리 여기서 자면 안 돼요.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다음에 또 오면 되지. 민준이가 손주들을 데리고 수진이한테 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집이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예전처럼 외롭지는 않았다. 손주들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옛날 친구들을 만났다. 영숙이와 정희 그리고 명자. 우리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다. 영숙이가 물었다. 성수가 요즘 어떻게 지내?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냥 그렇게 살지 뭐. 혼자서도 할 일이 많더라고. 정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성수가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손주들도 보고 민준이도 있고. 명자가 말했다. 그래도 며느리랑 헤어진 거 힘들었을 텐데.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 근데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생각했다. 정말 마음이 편해졌다. 수진이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 텔레비전을 켰다. 드라마가 하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는 장면이었다. 나는 피식 웃었다. 드라마보다 내 인생이 더 드라마틱했다. 며칠 후에 민준이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말했다. 엄마, 수진이가 재혼한대요. 나는 깜짝 놀라서 민준이를 봤다. 벌써?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학 동창이래요. 얼마 전부터 만났다고. 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물었다. 민준아, 너는 괜찮아? 민준이가 쓸쓸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어차피 끝난 사이인데요. 나는 민준이를 봤다. 민준아, 너도 새로운 사람 만나봐.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전 당분간은 혼자 있을래요. 나는 민준이 어깨를 두드렸다. 알았어. 내가 결정해.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잤다. 수진이가 재혼한다는 소식이 자꾸 생각났다. 서운하지는 않았다. 다만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민준이가 애들을 데려왔다. 지훈이가 나한테 말했다. 할머니, 엄마 새 아빠 생긴대요. 나는 지훈이를 안아주며 말했다. 그래. 엄마 행복하면 됐지. 지훈이가 물었다. 할머니, 우리는 어떡해요? 나는 지훈이를 쳐다봤다. 뭐가? 지훈이가 대답했다. 우리는 엄마 새 아빠 좋아해야 해요. 나는 지훈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훈아, 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좋아하고 싶으면 좋아하고 아니면 말고.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손주들과 함께 하루를 보냈다. 저녁에 민준이가 애들을 데리러 왔다. 엄마, 애들 잘 부탁드렸습니다.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뭘? 당연한 거지. 민준이와 손주들이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아서 설거지를 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가는데 현관벨이 울렸다. 누구지 싶어서 문을 열었다. 수진이가 서 있었다. 어머니. 나는 놀라서 수진이를 봤다.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진이를 들어오게 했다. 수진이가 거실 소파에 앉았다. 어머니, 저 재혼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한테 들었어. 수진이가 계속 말했다. 어머니, 그 전에 어머니한테 정말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요. 나는 수진이를 봤다. 뭐?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돈 때문에 어머니한테 잘하고 어머니를 비웃고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수진이가 계속 울면서 말했다. 어머니, 이제 와서 이런 말해도 용서 안 해주실 거 알아요. 근데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 후회한다고. 나는 한참 동안 수진이를 봤다. 그러다가 말했다. 수진아, 내가 후회하는 건 알겠어. 근데 그게 날 위한 거야? 아니면 너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야?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 솔직하네. 수진아, 난 너를 용서할 수 없어. 근데 미워하지도 않아. 그냥 이제 남처럼 지내자.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일어서서 나갔다. 문이 닫히고 나니 집이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다. 정말 이제 다 끝났구나. 며칠 후 나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들 식사 준비하는 봉사였다. 일주일에 2번씩 갔다.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이 좋았다. 다들 나보다 나이가 많았고 인생 경험도 풍부했다. 그 사람들한테서 많은 걸 배웠다. 한 할머니가 나한테 말했다. 젊은이, 봉사 처음이야.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네, 할머니. 처음이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은 일 하네. 사람은 남 도우면서 살아야 해. 나는 할머니 말에 공감했다. 봉사를 하면서 나는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누군가를 돕는 일이 이렇게 보람 있을 줄 몰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생각했다.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어느 날 민준이가 나한테 물었다. 엄마, 요즘 행복해 보여요.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래. 엄마 행복해. 민준이가 기뻐하며 말했다. 다행이다. 엄마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했어요. 나는 민준이 손을 잡았다. 민준아, 걱정 마. 엄마는 괜찮아.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이제는 다 지나갔어. 앞으로 잘 살 거야. 손주들도 보고 봉사활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렇게 살 거야. 남편 사진이 웃고 있는 것 같았다. 그로부터 1년쯤 지났다. 나는 여전히 국산차를 타고 다녔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봉사활동을 하고 손주들을 봤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다. 민준이는 여전히 혼자 살았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나는 민준이를 이해했다. 한번 상처받으면 다시 시작하기 어려운 법이다.
손주들은 한 달에 2번씩 우리 집에 왔다. 수진이가 재혼한 후에도 변함없이 손주들을 보내줬다. 그것만은 고마웠다. 어느 날 손주들이 오는 날이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손주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다. 떡볶이, 김밥, 그리고 과일. 손주들이 도착했다. 지훈이가 뛰어와서 나를 안았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는 지훈이를 꼭 안아줬다.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지수도 내 다리에 매달렸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다. 식사를 마치고 손주들이 물었다. 할머니, 오늘 뭐 할 거예요?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공원 갈까? 손주들이 좋아하며 소리쳤다. 좋아요. 우리는 공원으로 갔다. 손주들이 뛰어놀고 나는 벤치에 앉아서 지켜봤다. 옆 벤치에 나이 지긋한 여자분이 앉아 있었다. 그분이 나한테 말을 걸었다. 손주들이 참 귀엽네요.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그분이 계속 말했다. 저도 손주가 있는데 요즘 잘 못 봐요.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아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시군요. 그분이 한숨을 쉬었다. 며느리가 저를 시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그냥 아주머니라고 불러요. 서운하죠. 나는 그분을 봤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죠. 근데 어쩌겠어요. 참고 살아야죠.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당당하게 맞서는 것도 필요해요. 그분이 나를 봤다. 맞서요. 어떻게요?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자신을 존중하는 거죠.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게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네요.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그분이 일어서면서 말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힘이 됐어요.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천만에요. 그분이 가고 나는 다시 손주들을 지켜봤다. 지훈이가 뛰어와서 물었다. 할머니, 저 할머니 뭐라고 했어요? 나는 지훈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머니한테 고민 상담했어. 지훈이가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대단하다. 나는 지훈이를 안아줬다. 저녁이 됐다. 민준이가 손주들을 데리러 왔다. 손주들이 아쉬워하며 나를 안았다.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나는 손주들을 안아주며 말했다. 그래, 할머니 기다릴게. 민준이와 손주들이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아서 설거지를 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가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영숙이었다. 성수가 나야. 내일 우리 집에 올래.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래, 갈게. 다음 날 영숙이 집에 갔다. 정희와 명자도 와 있었다.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으며 수다를 떨었다. 영숙이가 물었다. 성수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행복해. 정희가 물었다. 뭐가 그렇게 좋아졌어?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나 자신을 찾은 것 같아. 남한테 맞춰 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눴다. 친구들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편안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생각했다. 인생이 참 신기하다. 힘든 일을 겪고 나니 오히려 더 강해졌다. 며칠 후 나는 복지관에서 봉사를 했다. 오늘은 노인들한테 식사를 대접하는 날이었다. 나는 부엌에서 요리를 도왔다. 식사 시간이 됐다. 노인들이 복지관으로 모여들었다. 나는 음식을 나눠주며 인사했다. 맛있게 드세요. 한 할머니가 나한테 말했다. 고맙네. 젊은이가 이런 좋은 일 하다니.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아니에요. 제가 더 배우는 게 많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은 마음씨야.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뿌듯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다.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었다. 텔레비전을 켜니 뉴스가 하고 있었다. 나는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다. 세상에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다. 나는 그래도 운이 좋은 편이다. 집도 있고 아들도 있고 손주들도 있고.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손주들을 봤고 친구들을 만났고 봉사활동도 했다. 행복한 하루였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고 싶다.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당당하게.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개운했다. 며칠 후 민준이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말했다. 엄마, 수진이가 애 낳았대요. 나는 놀라서 민준이를 봤다. 벌써?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들이래요. 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물었다. 민준아, 너는 괜찮아? 민준이가 쓸쓸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수진이도 이제 새 가정 꾸렸으니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민준이를 봤다. 민준아, 넌 정말 착한 아들이야.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나는 민준이를 안아줬다.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남편 사진을 봤다. 여보, 우리 며느리 새 아기 낳았대. 잘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민준이도 잘 살고 손주들도 잘 자라고. 나는 괜찮아.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 남편 사진이 웃고 있는 것 같았다. 며칠 후 나는 동네를 산책했다. 날씨가 화창했다. 공원을 지나가는데 벤치에 젊은 여자가 앉아서 울고 있었다. 나는 다가가서 물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는 옆에 앉았다.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요. 여자가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다.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요.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여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정말 힘들어요. 이혼하고 싶은데 애들 때문에 못하겠어요. 나는 여자를 봤다. 시어머니가 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요? 여자가 대답했다. 제가 명품 가방 들고 다닌다고 돈 낭비한다고 그러세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다. 그런데 명품 가방이 꼭 필요한가요? 여자가 당황하며 대답했다. 그게 친구들이 다 들고 다녀서요. 나는 여자를 봤다. 친구들이 하는 거랑 나는 다른 거예요.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고개를 숙였다. 나는 일어서면서 말했다. 시어머니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시고 당신도 시어머니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좋아질 거예요. 여자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감사합니다.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천만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생각했다.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니 신기했다. 며칠 후 나는 문화센터에 등록했다. 서예 수업이었다. 늘 배우고 싶었는데 이제야 시작하게 됐다. 첫 수업에 갔다.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줬다. 붓을 잡고 글씨를 쓰는데 마음이 편안해졌다. 수업이 끝나고 다른 수강생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다들 나와 비슷한 나이대였다. 우리는 금방 친해졌다. 한 수강생이 물었다. 혼자 사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들이랑 같이 살긴 하는데 낮에는 혼자 있어요. 수강생이 말했다. 저도요.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 여기 왔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요. 우리는 서로 공감하며 웃었다. 서예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기분이 좋았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게 즐거웠다. 집에 도착해서 오늘 쓴 글씨를 벽에 붙였다. 평화. 내가 쓴 글씨였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껏 쓴 글씨였다. 나는 글씨를 보면서 생각했다. 평화.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바로 평화구나. 그날 밤 민준이가 퇴근하고 들어왔다. 내가 쓴 글씨를 보더니 말했다. 엄마, 이거 엄마가 쓴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늘 서예 수업 다녀왔어. 민준이가 놀라서 말했다. 엄마, 서예 배우세요. 좋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재미있더라. 다음 주에 또 갈 거야. 민준이가 기뻐하며 말했다. 엄마가 취미 생기셔서 좋아요. 나는 민준이를 봤다. 민준아, 너도 뭔가 취미 하나 가져봐.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 볼게요. 며칠 후 손주들이 왔다. 내가 쓴 글씨를 보더니 지훈이가 물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쓴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할머니 서예 배우고 있어. 지훈이가 신기한 표정으로 말했다. 할머니 대단하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나중에 같이 배우자. 손주들과 함께 글씨 연습을 했다. 지훈이와 지수가 붓을 잡고 글씨를 썼다. 삐뚤빼뚤하지만 귀여웠다. 저녁이 됐다. 민준이가 손주들을 데리러 왔다. 손주들이 아쉬워하며 나를 안았다.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나는 손주들을 안아주며 말했다. 그래, 할머니 기다릴게. 민준이와 손주들이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아서 설거지를 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가는데 문득 생각했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손주들도 보고 취미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손주들과 함께 서예 연습을 했다.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했다. 나는 행복하다. 진짜 행복하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개운했다. 며칠 후 나는 복지관에서 봉사를 했다. 오늘은 노인들한테 반찬을 나눠주는 날이었다. 나는 반찬을 담아서 어르신들한테 전달했다. 한 할아버지가 나한테 말했다. 고맙네. 이런 좋은 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따뜻해.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천만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뿌듯했다.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었다. 텔레비전을 켜니 드라마가 하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화해하는 장면이었다. 나는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했다. 현실은 드라마처럼 쉽게 화해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나는 내 길을 가면 된다. 드라마를 보고 나서 잠자리에 들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며칠 후 민준이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말했다. 엄마, 저 소개팅 나가볼까 해요. 나는 깜짝 놀라서 민준이를 봤다. 정말?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친구가 소개해준다고 해서요. 나는 기뻐하며 말했다. 그래, 잘했어. 나가봐.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괜찮으시면 나가볼게요. 나는 민준이 손을 잡았다. 민준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좋은 사람 만나.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엄마. 며칠 후 민준이가 소개팅을 다녀왔다. 표정이 밝았다. 엄마, 좋은 분 같아요. 나는 기뻐하며 물었다. 그래. 어떤 분인데? 민준이가 대답했다.
간호사세요. 성격도 좋고 착해 보여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잘 됐네. 계속 만나봐.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며칠이 지났다. 민준이가 그 여자와 계속 만났다. 점점 표정이 밝아지는 게 보였다. 어느 날 민준이가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다. 이름은 현주라고 했다. 키가 작고 귀여운 인상이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현주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나는 현주를 반갑게 맞았다. 어서 와요. 편하게 있어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현주가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예의 바르고 착해 보였다. 식사를 마치고 현주가 설거지를 도와줬다. 나는 현주와 이야기를 나눴다. 현주 씨, 민준이한테 잘해줘요. 현주가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민준 씨 정말 좋은 분이에요. 나는 현주를 봤다.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다. 현주 씨도 좋은 사람 같아요. 현주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현주가 간 후에 민준이가 물었다. 엄마, 현주 씨 어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 착해 보여. 민준이가 기뻐하며 말했다. 다행이다. 엄마가 마음에 들어 하셔서. 나는 민준이 어깨를 두드렸다. 민준아, 이번엔 잘 됐으면 좋겠다.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엄마. 며칠 후, 나는 손주들과 함께 동물원에 갔다. 손주들이 동물들을 보면서 신나했다. 할머니, 저기 사자 봐요. 지훈이가 소리쳤다. 나는 지훈이 손을 잡고 사자 우리로 갔다. 우와, 사자 크다. 지수도 놀라며 말했다. 우리는 동물원을 한 바퀴 돌았다. 손주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행복했다. 저녁이 됐다. 민준이가 손주들을 데리러 왔다. 이번에는 현주도 함께 왔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현주가 인사했다. 나는 현주를 반갑게 맞았다. 어서 와요. 저녁 먹고 가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현주가 손주들한테 잘해줬다. 손주들도 현주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현주가 말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고마워요. 현주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나는 거실에서 손주들과 놀았다. 민준이가 옆에 앉아서 웃고 있었다.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현주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보기 좋다.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다. 엄마 덕분이에요. 나는 민준이를 봤다. 내가 뭘 했다고. 민준이가 대답했다. 엄마가 저한테 힘이 돼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나는 민준이 손을 잡았다. 민준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현주와 민준이 그리고 손주들이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아서 정리를 했다. 정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텅 빈 집이지만 외롭지 않았다. 마음이 따뜻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손주들과 동물원에 갔고 현주 씨도 만났다. 민준이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행복하다. 인생은 계속된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개운했다. 며칠 후 나는 복지관에서 봉사를 했다. 오늘은 어르신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는 날이었다. 나는 내 경험을 이야기했다. 며느리와의 갈등, 이혼 소송, 그리고 혼자 사는 법. 어르신들이 내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었다. 이야기를 마치자 한 할머니가 말했다. 참 대단하네. 그 힘든 일을 겪고도 이렇게 밝게 사시다니.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힘들었죠.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다른 할머니가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강해지셨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나 자신을 믿었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뿌듯했다. 내 경험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됐다니 기뻤다.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었다. 민준이한테 전화가 왔다. 엄마, 저 현주 씨랑 결혼하려고 해요. 나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다. 정말? 민준이가 웃으며 대답했다. 네. 현주 씨가 좋다고 했어요. 나는 기뻐하며 말했다. 축하해, 민준아. 정말 잘 됐다. 민준이가 말했다. 엄마, 감사해요. 엄마 덕분이에요. 나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민준아, 행복하게 살아. 민준이가 대답했다. 네, 엄마. 꼭 그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나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들었어. 우리 민준이 재혼한대.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이제 우리 민준이도 행복하게 살 거야. 나도 행복해. 정말 행복해. 남편 사진이 웃고 있는 것 같았다. 며칠 후 민준이와 현주가 집에 왔다. 결혼 날짜를 정하러 왔다고 했다. 어머니, 이번 가을에 결혼하려고 해요. 현주가 말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축하해요. 우리는 함께 결혼 준비를 의논했다. 예식장, 하객명단, 예단 다 의논했다. 의논을 마치고 민준이가 물었다. 엄마, 예단은 얼마나 준비하면 될까요? 나는 대답했다. 엄마가 준비할게. 걱정 마. 민준이가 놀라서 말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우리 아들 결혼인데. 현주가 고마워하며 말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나는 현주 손을 잡았다. 현주 씨,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요. 현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꼭 잘할게요. 민준이와 현주가 간 후에 나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정말 기쁜 일이다. 우리 민준이가 다시 행복을 찾았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나는 예단을 준비했다. 현주 부모님을 만나서 인사도 나눴다. 현주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었다. 결혼식 당일 나는 한복을 입었다. 오랜만에 입는 한복이었다. 거울을 보니 내가 낯설었다. 예식장에 도착했다. 하객들이 많이 왔다. 민준이 친구들, 회사 동료들, 그리고 우리 친척들. 식이 시작됐다. 민준이와 현주가 입장했다. 둘이 정말 잘 어울렸다. 줄의 말씀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절을 했다. 나는 눈물을 참았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다. 나는 하객들한테 인사를 했다. 친구 영숙이가 다가와서 말했다. 성수가 축하해. 민준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고마워, 영수가. 피로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집에 도착해서 한복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오늘 하루를 생각했다. 정말 좋은 날이었다. 우리 민준이가 행복해 보였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민준이 결혼식이었다.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민준이가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했다. 나도 이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개운했다. 며칠 후 민준이와 현주가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엄마, 정말 좋았어요. 민준이가 말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잘 다녀왔구나.
현주가 선물을 내밀었다. 어머니, 이거 드려요. 나는 선물을 받았다. 스카프였다. 고마워요, 현주 씨. 현주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나는 현주를 안아줬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준이와 현주는 나와 같은 집에서 살기로 했다. 2층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나는 1층에서 혼자 지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위층에서 들리는 민준이와 현주의 웃음소리가 좋았다. 어느 날 현주가 내려와서 말했다. 어머니, 제가 저녁 만들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고마워요. 현주가 저녁을 만들었다. 우리 셋이 함께 식사를 했다.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다. 식사를 마치고 현주가 설거지를 했다. 나는 거실에서 민준이와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아, 현주 씨 정말 좋은 사람이야. 민준이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죠,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나는 민준이 손을 잡았다. 엄마도 행복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남편 사진을 봤다. 여보, 우리 민준이 정말 행복해. 현주 씨도 좋은 사람이고, 나도 행복해. 정말 감사해. 남편 사진이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지금 나는 64이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다. 손주들도 자주 보고, 민준이와 현주도 잘 지내고, 친구들도 만나고, 봉사활동도 하고, 서예도 배우고. 인생은 참 신기하다. 힘든 일을 겪고 나니 오히려 더 강해졌다. 더 당당해졌다. 며느리 수진이는 가끔 생각난다. 잘 지내고 있을까? 새아기도 낳았다고 했는데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좋겠다. 나는 더 이상 수진이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냥 인생의 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배운 건 이거다. 남한테 맞춰 살지 말고 나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 돈이 많든 적든 차가 좋든 나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다. 지금 내가 타는 차는 국산차다. 10년 된 중고차다. 하지만 나는 이 차가 좋다. 편하고 익숙하고 나답다. 옷도 시장에서 산다. 명품 가방도 없다. 하지만 나는 행복하다. 손주들이 나를 보러 올 때마다 나는 행복하다. 민준이가 웃을 때마다 나는 행복하다. 친구들과 수다 떨 때마다 나는 행복하다. 이게 내 인생이다. 완벽하지 않지만 내 인생이다. 가끔 생각한다. 만약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 아마 똑같이 살 것 같다. 검소하게, 소박하게, 내 방식대로. 며느리한테 비웃음 당한 게 억울했지만 그것도 나를 성장시킨 일이었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외제차를 샀다가 팔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그때는 그렇게 해야 했다. 수진이한테 보여줘야 했다. 하지만 결국 나는 다시 국산차로 돌아왔다. 왜냐하면 그게 나니까. 지금 이 순간 나는 행복하다. 진심으로 행복하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나는 나답게 살 거다.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내가 인생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오늘도 나는 봉사활동을 갈 거다. 서예 수업도 갈 거다. 손주들도 볼 거다. 친구들도 만날 거다. 평범한 하루지만 나한테는 특별한 하루다.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남한테 휘둘리지 마라.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마라. 그냥 너답게 살아라. 돈이 많든 적든 차가 좋든 나쁘